제 186화 너도 천마신공을 익혔다고. 이 운명적인 만남이랄까? 천마신공을 절정까지 익힌 두 명의 박쥐가 좁은 객잔 안에서 마주쳤다. 차가운 눈빛으로 객잔 안을 둘러보던 마공의 시선이 멈춰섰다. 마공은 머리를 박고 면발을 흡입 중인 저기용을 의아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천수객잔 안은 마공이라는 거물의 출현으로 어수선해졌다. 객잔 주인과 점소인은 공포에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마공이 말없이 저기홍만을 주시하자 객잔 안은 금세 정막에 빠졌다. 소림 삼걸 중 막내인 삼걸이 탕유를 보며 놀라워했다. 사부님, 저 사람이 마교 교주인가 봐요? 탕유가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미 한 번 만나봤던 마공이다. 그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아는 탕유는 마공이 저기용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게 영 불안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저기용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국수 면발을 흡입하는 데 열중하였다. 사발을 들어 국수 국물을 들이켠 저기용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기용과 눈이 마주친 마공의 눈동자가 살짝 커졌다. 저기용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마공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교 교주가 어떤 자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장승처럼 서서 늙은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자 영영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버지, 저 여인을 아세요? 마공이 대답 없이 저기홍만을 노려보자 영영이 피식 웃었다. 저 할망구 얼굴 너무 웃기죠? 뭔 사람 얼굴이 저렇게 찐빵 같대요. 이미 한 번 참았는데 영영이 또 자신을 비웃자 저기용이 쥐고 있던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맹랑한 것, 저자가 내 아버지냐? 뭐라? 마이를 비롯한 마교 고수들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감히 교주 보고 저자라 했다. 탕유 일행이 6명이었으나 마교 고수들의 눈에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저기홍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몇몇 고수들이 검을 뽑아들었다. 교주의 명만 떨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저기홍을 수십 조각으로 토막낼 기세였다. 객잔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졌다. 영영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저기홍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할망구네. 늙어 망령이 들면 목숨이 수십 개로 변하기라도 하는 건가? 영영은 저기홍과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마일과 마이가 말려 한 번 참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저자라 불렀다. 2번 참으면 영영이 아니다. 영영은 저기홍의 목이 떨어지고 객잔 바닥이 피로 얼룩지는 건 원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을 요망한 년이라 불렀던 할망구가 살려달라며 자신에게 굽히는 꼴이 보고 싶을 뿐이었다. 아버지, 저 할망구가 나보고 요망한 년이라 했어요. 제가 혼쭐을 내놓겠어요. 영영이 나서려 하자 마공이 차갑게 제지했다. 영아,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단호한 마공의 말에 영영이 입을 삐죽거렸다. 아버지, 저 할망구가 나를 모욕했다고요. 뭘 믿고 저리 오만하게 구는지 확인해봐야 해요. 말은 이렇게 했으나 영영도 저기용이 보통 인물은 아니란 걸 직감했다. 아버지가 이처럼 상대를 높게 평가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다. 마공은 저기홍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내공을 느꼈다. 단박에 저기홍이 엄청난 고수임을 알아보았다. 저기홍이 일어서 꼿꼿이 얼굴을 들자 마공의 판단은 더욱 확실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저기홍의 표정이 자신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다. 설마 이 여인이 천마신공을 익힌 것인가? 천마신공은 대대로 오직 마교 교주만이 익혀왔다. 자신이 교단을 비운 사이 양좌사가 몰래 천마신공을 훔쳐 익힌 후 반란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양좌사가 익힌 천마신공은 겨우 육성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늙은 여인에게선 자신의 버금가는 절정의 마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의아하다고 생각하기는 저기홍도 마찬가지였다. 저기홍도 한눈에 마공이 박쥐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어찌 마교 교주가 천마신공을 익힌 것이지?
환생하기 전이었다. 천마신공 비급은 자신이 천마산 밀실 동굴에 숨겨놨었다. 그 후 적선자를 만나러 삼성산에 갔었고 갑작스러운 정파인들의 공격을 받고 절벽으로 몸을 던졌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 200년이 지난 현생에 천마신공을 익힌 자가 있단 말인가? 누군가 내가 숨겨놓은 천마신공을 발견했단 얘기이군. 그럴 수도 있다. 인연이 닿은 자가 비급을 발견하고 천마신공을 익혔을 수도 있다. 그것이 천운인지 재앙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또한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저기용은 갑자기 흥미가 당겼다. 2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마교 교주는 천마신공을 어느 수준까지 연성했을지 그것이 궁금해졌다. 저기홍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평생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대가 마교 교주인가? 마공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교주 자리에 오른 후 누구도 자신에게 이리 오만한 표정으로 묻는 사람은 없었다. 마공이 천천히 저기홍에게 다가오자 탕유는 큰일 났다 생각했다. 이런, 결국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탕유는 마공을 겪어봤기에 그의 성격을 알고 있다.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자는 부러뜨려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마공이었다. 하지만 어찌 수습해야 한단 말인가? 머릿속이 얼른 정리되지 않은 탕유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기회를 놓쳐버렸다. 어느새 다가온 마공이 저기용을 향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마공의 오른손은 피를 뿜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붉게 물들어갔다. 흡성대법! 저기용은 단박에 마공이 흡성대법을 펼치려 함을 알아보았다. 마교 교주가 흡성대법을 익힌 것이다. 흡성대법은 천마신공 3성을 달성하면 그때부터 익힐 수 있다. 마공의 손이 앵두처럼 붉은 것으로 보아 흡성대법을 상당한 경지까지 익힌 것이 분명했다. 이자가 나를 시험하려 하는군. 저기용은 마공이 자신의 무공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흡성대법은 상대의 내력을 흡수하는 무공이다. 내공을 흡수해보면 상대의 무공이 어떤 무공인지 그리고 어떤 수준인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저기용은 두렵지 않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마공의 무공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기용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왼쪽으로 두 발짝 움직여 탁자에서 벗어난 저기용이 왼손을 들었다. 마공의 오른손과 맞상대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저기홍의 왼손 역시 점차 붉게 물들어갔다. 납덩이같이 차가운 얼굴을 한 절정 고수 두 명이 마주 손을 내밀었다. 마공은 살짝 놀랐다. 설마 했는데 저기홍이 물러서기는커녕 마치 재미있다는 듯이 자신에게 흡성대법을 펼친 것이다. 과연 이 괴여인은 천마신공을 어디까지 익힌 것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했다. 마공이 선수를 쳤다. 그러자 두 사람의 손바닥이 서로를 살짝 밀어냈다가 바로 자석처럼 붙어버렸다. 저기홍과 마공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두 사람의 손바닥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상대의 영혼이라도 삼켜버릴 듯한 기세였다. 헉! 뜻밖의 상황에 놀란 소림삼걸의 입이 떡 벌어졌다. 마교 교주는 강호 무리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 마공과 저기홍이 맞짱을 뜬 것이다. 소림삼걸은 저기홍이 고수인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로 대담한 사람일 줄은 미처 몰랐다. 놀란 것은 소림삼걸뿐만이 아니었다. 교주님! 이미 무공으로는 상당한 경지에 이른 마일과 마이조차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감히 교주와 맞상대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마일과 마이였다. 흡성대법은 그야말로 공포의 무공이었다. 한번 흡성대법에 걸려들면 단전이 콩알만하게 쪼그라든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 버리며 남긴 허물처럼 텅 빈 껍데기가 되어 죽게 되는 것이다. 장렬하게 적의 검에 찔려 죽기를 소망하는 무리민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최후인 것이다. 그렇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지 않고서는 마공도 흡성대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다. 그런 교주가 웬 늙은 여인에게 갑자기 흡성대법을 펼쳤다.
더욱 놀라운 건 늙은 여인도 교주를 상대로 흡성대법을 펼쳤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손바닥이 자석처럼 딱 달라붙었다. 흡성대법을 펼치는 두 고수의 내력 싸움이 시작됐다. 오! 객잔 안에는 고수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이런 광경은 모두 처음 보았다. 참으로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그저 작은 탄성을 지를 뿐이었다. 영영 또한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그저 아버지가 소매자락 한번 휘두르면 늙은 여인은 저만치 나라가 떨어질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상대로 늙은 여인이 내력을 겨룬단 말인가? 아버지는 왜 저 늙은 여인을 상대로 흡성대법을 펼치는 것인가? 영영은 아버지가 늙은 여인을 죽여주기를 바라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오만한 태도를 눌러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은 영영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영영은 도무지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요란한 바람 소리가 객잔에 진동했다.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흡성대법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마공이었다. 그런데 상대의 내력이 자신 못지않음을 느낀 마공의 표정에는 이미 호기심은 사라졌다. 마공뿐 아니라 저기홍의 표정에도 오만한 기색은 사라졌다. 사실 저기홍도 속으로는 엄청 놀라고 있었다. 상대의 내력이 이렇게나 강할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마교 교주도 참마신공 구성을 이룬 것인가? 저기용은 환생하기 얼마 전에야 간신히 구성에 도달했었다. 천마신공 구성을 이뤘기에 세상에 자신의 적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천마신공 10성은 인간으로서는 이루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엄두가 나질 않아 포기했다. 구성까지 이룬 것도 사실 기적에 가까웠다. 구성까지 이르는 동안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저기용은 이제 천마신공이라면 진저리가 쳐졌다. 남은 생은 부표처럼 떠다니며 맘 편히 살기로 했다. 그래서 천마신공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천마산을 떠났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의 내력을 빨아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상대의 흡인력이 예상보다 엄청났다. 상대의 내력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은 점점 강해졌고 탕유와 독청의 머리카락도 두 사람의 손바닥 쪽으로 날리기 시작했다. 마공과 저기홍의 대결이 생명을 건 도박으로 바뀌자 탕유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이러다 큰일 나겠군.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87화 너도 천마신공을 익혔다고. 3. 팽팽한 긴장감 속에 천수객잔이 들썩들썩했다. 절대 고수인 저기홍과 마공이 동시에 흡성대법을 펼치자 두 사람의 손바닥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미 본격화된 흡성대법 대결은 한쪽의 내공이 완전히 쪼그라들지 않는 한 멈출 수가 없다. 탕유가 저기홍의 표정을 살폈다. 한껏 오만하던 저기홍의 얼굴은 너무도 진지해져 있었다. 저기용이 이길 수 있을까? 탕유는 모용세가에서 마공과 내력을 겨룬 적이 있었다. 마공의 내력이 상상을 초월할 경지에 이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탕유였다. 물론 그때 탕유의 무공은 지금보다는 못했다. 하지만 한 번 당했던 기억은 탕유의 뇌리에 또렷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저기홍과 마공의 내력 싸움이 길어진다면 저기홍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거머리 같은 화산파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왕사룡도 상대해야 한다. 혹여 저기홍이 부상을 당하면 전생으로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기홍이 이긴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이곳 객잔에는 수십 명의 마교 고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 교주가 패할 시엔 모두 목숨을 걸고 덤빌 것이다. 저기홍이 이기든 마공이 이기든 탕유에게는 좋을 게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삼성산에 가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다급해진 탕유가 독청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안 되겠어요. 이러다 저기용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해요. 독청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탕유가 속삭였다. 수타음경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후 천공이공수를 사용해 두 사람의 손바닥을 떨어뜨려 놓아야 해요. 천궁기 공술은 병을 치료할 때만 써봤다. 독청이 고개를 갸웃했다. 천궁기 공술이 먹힐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시고 저를 따라 벼락처럼 내리치세요. 독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탕유와 힘을 합친다면 가능할 것도 같았다. 탕유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십 명의 고수가 검을 들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상태로는 안 돼. 두 사람을 떼어놓기 전에 먼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혹여 마교 고수들이 회방이라도 놓는다면 4명 모두 죽을 수도 있다. 탕유가 마공에게 폭권을 취했다. 전 탕유라고 합니다. 탕명의 친구입니다. 탕명에게 마공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탕명의 친구라는 말에 영영이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다. 탕명의 친구라고요? 탕명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탕유가 영영을 보며 말했다. 탕명과 사천 삼성산에서 만나기로 했어. 뭐라고요? 탕명과 삼성산에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언제요? 지금 영영과 긴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 탕유가 다시 마공을 보며 말했다.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겨룬다면 두 분 모두 큰 상처를 입을 겁니다. 서로 원한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수타진경을 사용해 두 분을 떼어놓으려 합니다. 탕유가 이리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내력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지금 절대 고수 두 사람이 내력 싸움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한쪽은 죽거나 중상을 입을 것이다. 탕유가 저기홍에게 말했다. 저기용,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건가요? 탕유가 이렇게 나선 이유를 어찌 저기홍이 모르겠는가? 탕유와 저기홍에게는 환생문을 열어야 할 중요한 소임이 있다. 일단 손을 쓰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이 없는 저기홍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전생으로 돌아가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저기홍이 먼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되었다. 이제 마공의 동의만이 남았다. 탕유가 마공에게 말했다. 탕명에게 들었습니다. 마공의 박쥐병을 고치려 시도했지만 천궁기공수를 완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탕명은 같은 무공을 익혔습니다. 제가 천궁기공수를 펼쳐 박쥐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탕유는 내력을 한껏 끌어올린 오른손을 마공의 눈앞에 들어 올렸다. 탕유의 손바닥에 실린 내력이 상당함을 느낀 마공은 탕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생각했다. 만일 자신의 박쥐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잠시 자존심은 내려놓아도 좋을 것이다. 마음을 정한 마공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로써 두 사람의 동의를 얻어냈다. 탕유가 눈짓하자 독청도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두 분은 절대 저에게 저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탕유와 독청이 수타음경을 절대치까지 끌어올렸다. 탕유가 천궁기 공수를 펼치기 시작하자 독청의 손가락도 허공을 짚어나갔다. 잔뜩 진기를 끌어올린 탕유와 독청의 내력이 벼락같이 저기홍과 마공의 손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한 차례 회오리가 몰아쳤다. 탕유와 독청의 수타음경 내력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벼락같이 떨어지며 저기홍과 마공의 천마신공을 향해 쪼개져 갔다. 천둥이 한 번 치자 자석처럼 단단히 붙어있던 저기홍과 마공의 손바닥이 기적처럼 떨어졌다. 그랬다. 천마신공과 수타진경은 상극이다. 탕유와 독청이 수타음경의 내력을 벼락같이 쏟아내자 천마신공을 펼치고 있던 마공과 저기홍의 손바닥 사이를 쪼갤 수 있었다. 탕유의 예상대로 수타진경이 2개의 천마신공을 갈라놓은 것이다.
휴,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적이홍과 마공뿐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내력을 절대치까지 끌어올렸던 탕유와 독청 또한 큰 위기를 넘겼다. 휴. 네 사람 모두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진기를 가다듬었다. 마공이 지그시 감았던 두 눈을 부릅떴다. 그러고 보니 적이홍의 눈빛은 자신과 같았다. 상대도 자신과 같이 박쥐병을 앓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그대도 박쥐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오? 적이용은 탕유와 독청의 치료를 받았다. 완전히 박쥐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공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였다. 적이용이 보니 납덩이 같은 얼굴인 마공의 증세는 확실히 자신보다는 심해 보였다. 적이용이 살짝 웃었다. 훗.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그대의 병은 나보다 좀 더 심하군. 동병상련이라 했던가. 그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니 서로 위안이 되었다. 게다가 방금 서로의 힘을 확인했기에 상대에 대한 존경심도 어느 정도 생긴 상태였다. 마공이 폭권했다. 하, 난 마교 교주 마공이라 하오. 그대의 성함은 어찌 되시오? 적이홍도 마주 폭권했다. 적이용이라 하오. 마공이 손을 들어 명했다. 모두 밖에서 기다려라. 네. 교주의 명이 떨어졌다. 객잔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고수들은 순식간에 객잔 밖으로 사라졌다. 객잔 안에는 탕유 일행과 마공 그리고 영영뿐이었다. 주변이 한산해지자 마공이 적이홍에게 허리를 살짝 굽혔다. 적 사숙, 후배 인사드리오. 교주가 허리를 굽혔다. 마공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영영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아버지! 나이로 봐서는 적이홍이 10년 정도 위였다. 두 사람이 같은 무공을 익혔다. 일반 문파의 경우라면 적이홍은 마공에겐 사숙의 위치가 될 것이다. 마공이 수그리고 나오자 적이홍의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고 같은 무공을 익힌 마공에게 동질감을 느낀 것이다. 객잔 안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자 영영이 탕유에게 물었다. 탕유라고 하셨죠? 저희 아버지 박쥐병을 고칠 수 있나요? 탕명이 그랬어요. 천궁기 공수를 완성하면 박쥐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신이 한 말인데 탕유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가? 자신이 탕명인 줄은 상상도 못하는 영영이 오히려 귀엽다 느껴졌다. 탕유가 잠시 머릿속을 정리하고는 말했다. 난주에서 마교와 정파 간에 일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림맹 인원 중에 청성파 제자 양강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혹여 알고 있나요? 난주에서 일전이 벌어졌을 때는 마공은 그 자리에 없었다. 마공이 영영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영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난주에서 저희가 정파놈들을 혼쭐 내줬죠. 그 중에 몇몇 놈들을 사로잡았는데 양강이란 놈도 있었죠. 탕유가 놀라 물었다. 양강을 어찌했지? 영영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죽이진 않았어요. 그깟 놈 죽여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쓰려고 몇 놈 살려서 잡아뒀는데 그 중에 양강도 있어요. 휴, 탕유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살아있다니 참으로 다행이었다. 마공, 제가 여기 독청 도인과 힘을 합쳐 박쥐병을 고쳐보겠어요. 박쥐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에 영영이 기뻐 외쳤다. 그럼 두 분은 그 천공기 공술이란 것을 펼칠 수 있으신 건가요? 탕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탕유가 마공을 보며 정중히 청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와 협상을 해본 적이 없는 마공이었다. 하지만 박쥐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건 예외 상황이었다. 그래. 조건이 무엇인가? 앞으로 아미파와 청성파 사람들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뭐라? 정파 무리와 한바탕 일전을 벌이러 나선 마공이었다. 그런데 아미파와 청성파 사람을 해치지 말라니. 사람을 해치지 않고 어찌 정파놈들과 싸운단 말인가? 아미파와 청성파는 탕유가 이번 생에 연을 맺었던 문파였다. 마교와 정파 간의 혈전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정파놈들이 망하는 꼴은 탕유가 원하던 바였다. 하지만 아미파와 청성파가 마교의 손에 박살이 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잠시 생각하던 마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산파나 무당파 그리고 개방이라면 반드시 처단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아미파나 청성파는 중원에서 먼 사천의 문파이고 그 세력도 미미했기에 마공의 안중에 없던 문파였다. 좋다. 그렇게 하겠다. 탕유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좋아요. 여기서 치료하기는 그렇고 방으로 가서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 탕유 일행이 2층 가장 널찍한 방에 들어섰다. 저기용, 저희를 지켜주세요. 아무도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미 2차례나 박쥐병 치료를 받아본 저기용이었다. 저기용이 고개를 끄덕이자 탕유가 소림삼걸에게 말했다. 삼걸, 너희는 방 밖에서 지켜줘. 1시즌쯤 걸릴 거야. 넵. 탕유가 자신을 바라보자 영영이 먼저 외쳤다. 난 여기 있을래. 탕유가 나가라고 해도 듣지 않을 영영이었다. 탕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쪽에 앉아 지켜보기만 해야 해. 영영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소림삼걸이 방 밖으로 나가자 각자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 마공이 가부좌하고 앉자 탕유와 독청이 마공의 등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탕유가 먼저 내력을 끌어올렸다. 그러자 독청도 탕유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이미 저기홍을 치료할 때 손발을 맞춰본 탕유와 독청이었다. 탕유와 저기홍의 손가락이 마공의 요혈을 때리기 시작했다. 천궁기 공술. 천궁기 공술은 동이족의 성지인 요동 무려산에 은거하던 천산선인이 창조한 의술이다. 천산선인의 제자였던 선우무도가 수타진경에 맞게 천궁기 공술을 발전시켰고 선우무도가 남긴 비급을 통해 천궁기 공술이 탕유와 독청에게까지 전수된 것이다.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88화 너도 천마신공을 익혔다고. 4. 천수 객잔에서는 한 차례 심한 소용돌이가 몰아쳤지만 객잔 밖에서는 초조한 눈빛의 사내 넷이 객잔을 주시하고 있었다. 장안성에서부터 탕유 일행의 뒤를 밟아온 화산파 매화검수 청색과 제자 3명이 그들이었다. 탕유 일행이 천수 객잔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4사람은 긴장하지 않았다. 상대가 객잔에서 요기하면 보초 1명을 세워놓고 본인들도 주변 객잔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마교 무리가 나타난 것이다. 허! 마교 놈들이다! 청색이 보니 신법이 날렵하고 눈빛이 흉흉한 것이 하나같이 고수들임이 분명했다. 게다가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눈은 짐승의 눈처럼 형형하게 빛을 쏟아냈다. 설마 저자가 마교 교주인가? 마교 교주를 본 적이 없는 청색은 상대가 마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탕유와 저기홍만 해도 벅찬 상대이다. 그런데 마교 교주로 추정되는 자가 고수들을 이끌고 들이닥치자 청색은 감히 객잔으로 들어가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렇게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났다. 마교 무리가 객잔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객잔 문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뭐지? 객잔 안에서 뭔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해 보였다. 도대체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청색은 그렇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다시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났다. 저건 뭐야? 갑자기 객잔 문이 열리며 마교 무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방금 들어간 무리보다 숫자가 오히려 늘었다. 얼핏 보아도 30여 명이 넘었다. 우르르 객잔 밖으로 나온 마교 무리는 객잔을 향해 늘어섰다. 청색이 보기에 그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운검이 청색에게 속삭였다. 차수, 마교의 정예 고수들이 전부 나선 듯합니다. 그랬다. 모두 고수인데다 만일 우두머리가 정말 마교 교주라면 마교의 정예가 총출동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운검이 다시 속삭였다. 탕명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서 대사형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마교가 장안으로 치고 들어간다면 화산파 전체가 위험합니다. 맞는 말이다. 청색이 제자 하나에게 명했다. 너는 지금 바로 대사형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운검이 다시 나섰다. 제가 신법은 좀 나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청색이 눈살을 찌푸렸다. 방금 자신이 정한 일을 감히 운검이 번복하라 한다. 운검, 나와 같이 있는 게 싫은 것이냐? 헉! 청색이 대놓고 물으니 운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그였기에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 그랬다. 운검은 청색이 싫다. 감히 내색은 못했지만 고집이 세고 술과 여자를 탐하는 청색이 싫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화산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다. 운검이 화산에 입문한 것은 도를 깨우치고 무공을 익히기 위함이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과 청색이 보여주는 행태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다. 싫은 사람과 함께 임무를 맡았으니 운검이 억지로 숨기려 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품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다. 운검이 살짝 말을 더듬었다. 싫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 신법이 좀 낫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청색이 피식 웃었다. 운검이 자신을 싫어하든 말든 그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자신은 운검의 사숙이고 자신이 불구덩이에 뛰어들려면 운검은 그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검을 보내줄까 잠시 고민하던 청색이 말했다. 그리 서두를 것 없다. 우두머리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바로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굳이 내가 갈 필요는 없다. 네, 사수. 혹여 마음이 들킬까 우려한 운검이 고개를 푹 숙였다. 청색이 눈짓하자 제자 하나가 장안성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다른 제자 하나가 속삭였다. 사숙, 저놈들이 뭘 하려는 걸까요? 제자가 물었으나 청색이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겠는가. 그저 보이는 게 그가 아는 전부였다. 아마도 우두머리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자. 마교 무리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 게다가 전부 상당한 고수들이다. 잘못해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청색과 제자 둘은 그저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눈만 껌뻑거렸다. 그렇게 힘겨운 한 시즌이 지났다. 운검의 입에서 얕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한 시즌 넘게 쪼그리고 숨어 있으니 다리는 저리고 허리도 시큰거렸다. 잔뜩 긴장한 채로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상대적으로 무공이 약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청색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객잔의 시선을 고정한 청색이 중얼거렸다. 제길, 저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청색은 여간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대화산파 매화검수 중 한 명인 자신이 이렇게 어둠 속에 숨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다니 생각할수록 열이 뻗쳤다. 반면 노숙에 익숙지 않은 운검은 지금 상황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사수, 저희는 세 사람이니 두 사람은 먼저 주변 객잔에라도 가서 뭐라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긴 그랬다. 탕유 일행은 맘 편히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었다. 하지만 은밀히 탕유의 뒤를 쫓던 청색과 제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다. 청색의 뱃속에서 밥 달라는 신호가 울렸다. 그렇게 청색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때였다. 객잔 문이 다시 열렸다. 마공의 딸이다. 청색은 영영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난주에서 일전을 벌일 때 마교놈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어린 계집애, 마교 무리가 영고라고 불렀던 그 계집애가 분명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객잔 밖으로 나왔던 영고가 뭐라 말하니 객잔 밖에서 대기하던 30여 명의 고수가 다시 객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운검이 속삭였다. 사수, 저놈들이 다시 들어가는데요. 다시 들어갈 걸 왜 나왔을까? 출동하려다 계획을 바꾼 것인가? 상황이 늘어지자 청색이 투덜거렸다. 제길, 뭐가 어찌 되는 거야? 청색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쪼그리고 있던 청색이 결국 일어섰다. 안 되겠다, 운검. 여긴 내가 지켜보고 있어. 우린 근처 객장 가서 요기 좀 해야겠다. 힘들기는 운검도 마찬가지였다.
운검이 죽상을 하고 물었다. 교대해 주실 거죠? 청색은 신경질이 확 뻗쳤다. 운검이 계속 자신의 얘기에 토를 달기 때문이다. 청색은 교대해준다는 말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들키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 들키면 죽는 거야. 화산의 명예를 지켜. 네, 사수! 제길! 운검은 마치 들키면 혼자서만 죽으라는 얘기로 들렸다. 천수객잔의 날이 밝았다. 수풀에선 밤을 꼬박 새운 운검이 쭈그린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쯔쯔. 청색이 발끝으로 운검의 엉덩이를 찼다. 헉! 놀라 잠에서 깬 운검이 보니 사숙 청색이 자신을 비릿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초병이 졸다 걸린 것이다. 자, 사숙, 잠시 깜빡 존 것입니다. 운검은 밤새 이를 갈며 보초를 섰다. 물론 청색이 직접 오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밥 먹으라며 사제가 교대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청색과 사제가 나타난 것이다. 객잔에서 잘 먹고 잘 잔 듯 청색과 사제는 멀끔했다. 사제가 살짝 미안한 표정으로 주먹밥 하나를 운검에게 건넸다. 주먹밥 챙겨왔어. 개새끼! 청색은 그렇다 쳐도 어찌 사형제란 놈이 이리 무정할 수 있는가. 청색에게 단단히 찍혔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동기라면 자신이 나서 교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성질 같아서는 주먹밥을 사제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밥 달라고 난리였다. 그리고 어쨌든 졸다 걸리지 않았던가. 운검은 결국 주먹밥을 받아주었다. 맛있다. 입안에서 행복한 기운이 퍼졌다. 그러니 갑자기 눈물이 났다. 눈물 젖은 주먹밥은 남의 얘기로만 들었던 운검이었다. 운검은 부유한 집안에서 컸다. 큰 뜻을 품고 화산에 입문했지만 태생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 내심 자신이 사제들보다는 윗길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화산을 대표해 무린맹의 파견도 됐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한마디로 부끄럽고 처참했다. 운검이 찔끔거리며 주먹밥을 입에 틀어넣을 때였다. 마교 무리들과 탕유 일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잠시 설왕설래하더니 두 부류로 쪼개졌다. 탕유 일행은 남쪽, 마교 무리는 동쪽으로 출발했다. 탕유는 사천으로, 마교 무리는 장안으로 가는 게 확실했다. 어쩐다! 탕유가 사천으로 향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자 청색이 제자들에게 속삭였다. 저들이 사천으로 가는 게 분명하다. 난 저들을 따라 사천으로 가겠다. 누가 마교 놈들보다 앞서 이 사실을 대사형에게 알리겠느냐? 청색의 눈빛이 운검을 향했다. 운검 보고 나서라는 뜻이었다. 운검은 어이가 없다. 자그마치 30여 명이나 된다. 게다가 어젯밤에 보았던 우두머리는 마교 교주인 듯 했다. 저 무시무시한 마교 놈들보다 앞서 어찌 화산의 소식을 전한단 말인가. 어제 보내달라 할 때는 안 보내주더니 꼬박 날밤을 새운 자신 보러 장안까지 뛰라 한다. 뛰다가 죽으란 소리인가. 겨우 주먹밥 하나 먹고 장안까지 뛸 생각을 하니 그저 한숨만 나오는 운검이었다. 자, 사수! 나설지 말지 정하지 못한 운검은 일단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청색이 물었다. 어젯밤 수고했으니 내가 선택하거라. 장안으로 갈 테냐? 아니면 나와 사천으로 갈 테냐? 어느 쪽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청색과 떨어진다면 뭔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운검이었다. 하지만 장안으로 가는 길은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어디에서 마교놈들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게다가 마교놈들보다 늦게 화산에 도착한다면 엄청난 문책을 받을 것이다. 이미 밤을 꼬박 새워 몸도 피곤한 상태였던 운검은 결국 마음 편한 것보다는 목숨이 안전하고 몸 편한 쪽을 택했다. 저는 사숙을 따르겠습니다. 청색이 피식 웃었다. 평소에 콧대를 높이며 자존심을 부리던 운검이 결국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 그리하거라. 한중이다. 청색이 탕유 일행을 미행한 지도 이미 5일이 지났다.
한중성까지 탕유 일행을 따라온 청색이 고개를 갸웃했다. 청색은 탕명이 조만간 나타나리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탕명은 지금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 그렇다면 저들이 탕명을 만나러 가는 것일까? 사천의 중심 성도로 가는 게 확실해 보였다. 탕유 일행이 한중성 안으로 들어가자 청색과 운검도 탕유를 따라 한중성 안으로 향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89화 큰 뜻은 세웠으나 남은 게 무엇인가? 1. 탕유 일행이 한중성에 들어섰다. 마라객잔! 탕유가 객잔 앞에 서자 소림 삼걸 중 막내 삼걸이 객잔 현판을 바라보며 물었다. 사부님, 객잔 이름이 뭐이래요? 마라가 뭔 뜻이에요? 엄청 맵다는 뜻이지. 사천 음식으로 유명한 객잔이야. 와, 그럼 맛객잔이군요? 탕유가 살며시 웃었다. 그런 셈이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매콤한 두부 요리가 땡겨 이리 온 거야. 탕유는 찬바람이 볼을 때리자 예전에 이곳 마라객잔에서 먹었던 매운 두부 요리가 생각났기에 찾아온 것이다. 마라객잔은 탕유가 2년 전 당소소가 이끄는 사천당가 상단의 짐꾼으로 일할 때 머물렀던 객잔이었다. 삼걸이 다시 물었다. 사부님, 사천이 요리가 그렇게 맵나요? 제대로 만들면 맵긴 하지. 낙양에도 사천 음식을 파는 곳이 있지만 낙양 사람 입맛에 맞춘 음식이라 제대로 된 사천 음식이라 할 수 없지.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사천 음식이 제격이지. 너희들 매운 거 좋아하지? 매우면 매울수록 좋죠. 음식 얘기에 독청도 입맛을 다셨다. 기대되는군. 이제야 제대로 된 사천 요리를 맛볼 수 있겠어. 사실 독청은 매운 음식을 못 먹었다. 평생 햇빛 가려움증으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기에 먹기는커녕 냄새도 못 맡고 살았던 독청이었다. 그리 살던 독청이 탕명 아니 탕유를 만나면서 그의 식생활도 바뀌었다. 탕유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수타진경을 익힌 후로는 가려움증은 씻은 듯 사라졌고 평생 군침만 삼키며 바라보기만 하던 매운 음식을 하나씩 시도하고 있는 독청이었다. 독청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이것저것 가리는 게 많았던 독청의 입맛이 바뀌었다. 독청은 점차 입안을 얼얼하게 해주는 매운맛에 빠져들었다. 매운 음식 중 제일은 단연 사천 음식이다. 드디어 독청이 오늘 한중에서 제대로 된 사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두가 음식 얘기로 흐뭇해하고 있는데 살짝 상기된 표정의 이걸이 뒤를 흘깃하며 물었다. 사부님, 그런데 쥐새끼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정말 그냥 놔두실 거예요? 저희가 가서 쓱싹 처리할까요? 이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 보이자 탕유가 고개를 저으며 살포시 웃었다. 쥐새끼들은 그냥 놔둬. 감히 개수작은 못 부릴 거야. 개방과 화산파가 나를 잡으려 미략을 맺었어. 저것들을 놔두면 왕사룡을 삼성산으로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일걸이 거들었다. 맞아요. 마교 무리가 장한성을 친다면 화산파는 저희를 쫓을 여력이 없을 겁니다. 졸졸 따라오는 쥐새끼는 삼성산에서 처단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랬다. 탕유와 저기용은 천수객잔에서부터 청색과 운검이 자신들의 뒤를 밟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저기용이 나서 처단하려 했으나 탕유의 만류로 청색과 운검을 꼬리에 달고 한중까지 온 것이다. 독청이 우려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탕유, 개복지가 양일지를 빼돌려 삼성산으로 내려오는 건 그렇다고 쳐도 왕사룡까지 잘 깨어 올 수 있을까? 탕유가 눈을 반개하며 말했다. 전 개복지가 잘 해낼 거라 믿어요. 개복지는 심계가 깊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환생에 대한 꿈을 꾸고 있으니 분명 잘 해낼 겁니다. 듣고만 있던 저기용이 서둘렀다. 음식 얘기를 하니 시장기가 도는군. 저기용이 이리 말하고는 제일 먼저 객잔으로 들어섰다. 마라객잔은 일반 객잔과는 사뭇 달랐다. 일단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 마라객잔의 주 고객은 상단이다. 상단 인원은 기본이 수십 명이다. 그래서인지 수백 명은 식사할 수 있을 만큼 객잔은 크고 넓었다.
상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객잔 뒤에는 창고와 마구간이 여러 개 있어 상인들의 짐과 말을 보관하기도 편했다. 게다가 엄청나게 큰 객방이 있어 수십 명의 짐꾼들이 한 방에서 잘 수 있었다. 상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상대방과의 가격 흥정이 제일 중요했기에 기본적으로 말이 많다. 그래서인지 객잔 안은 시끌벅적했다. 성도에서 장안으로 가는 상인과 장안에서 성도로 가는 상인이 섞여 객잔한 분위기는 후끈거렸다. 객잔에 들어선 탕유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별다른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수상한 놈이 있나 객잔 안을 훑어보던 탕유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정지되었다. 허, 제가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랬다. 비록 상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탕유는 한눈에 제가런임을 알아보았다. 당소소. 더욱 놀라운 일은 제가런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천당가 장녀 당소소라는 것이었다. 탕유에게 제가런과 당소소는 반가운 사람들이다. 반가운 마음이 든 탕유가 제가런에게 다가가다 멈칫했다. 아씨. 탕유가 또 깜빡했다. 당장 제가런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물어보고 싶었으나 여인으로 변한 자신을 어찌 제가런과 당소소가 알아보겠는가. 휴, 어쩔 수 없군. 반가운 친구를 만났으나 친구와 정담을 나눌 수 없는 탕유였다. 게다가 당소소는 소림 삼거를 잘 아니 괜히 일만 복잡해질 것이다. 제가런과 정담을 나눠볼 수는 없지만 제가런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었다. 마침 구석 자리에 칸막이한 탁자가 눈에 띄었다. 탕유가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일행을 불렀다. 우리 저기 앉아요. 널찍한 자리를 잡았던 삼걸이 살짝 투덜거렸다. 사부님, 이 자리는 여섯이 앉기에는 좀 좁은데요? 저기에 넓은 자리가 있어요. 탕유가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가 좋아. 사부가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탕유는 제가런과 당소소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행여나 소림삼거리 당소소를 발견 못하도록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마파두부와 몇 가지 사천 요리를 시킨 탕유는 본격적으로 제가런과 당소소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확실히 두 사람 간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거참 이상하군. 제가런이 어떻게 당소소와 함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왜 상인 복장을 하고 있는 걸까? 제가런과 당소소는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 두 사람은 성도성을 대표하는 미녀이자 인재였다. 하지만 전혀 친하진 않았다. 그런 두 사람이 나란히 마주보고 식사하다니. 탕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당소소야 상단을 이끄는 주인이니 말하객잔에 있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제가런이 왜 당소소의 상단에 끼어 있는 것인가? 머리를 굴리던 탕유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전쟁통이다. 제가런이 아버지 제갈충과 조영 군대에 합류했으니 뭔 일이 생겨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조영의 군대가 전쟁에 패했나? 그래서 몸을 피하는 중인가? 만일 그렇다면 사방에 적이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할 것이다. 쫓기는 몸이라면 신분을 속이려 위장했을 것이다.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라 생각한 탕유는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 음식 나왔습니다. 점소이가 모락모락 김이 나는 요리를 대령하자 소림삼걸과 독청이 손바닥을 비비며 좋아했다. 우선 냄새부터. 막내 삼걸이 코를 들이밀며 따끈따끈한 두부의 향을 흡입했다. 냄새만 맡아도 코끝이 시큰거리네요. 사부님,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시선을 제가런 쪽에 고정한 탕유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파두부. 삼걸이 다시 물었다. 왜 이름이 마파두부예요? 잔뜩 제가런에게 신경이 곤두선 탕유가 빠르게 설명했다. 마파두부는 성도에서 유래한 음식이야. 이곳 한중에서 성도 상인들을 위해 만든 거지. 오래전 성도의 어느 할머니가 매운 두부 요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엄청 인기를 끌었지.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이 이 요리를 마파두부라 부르게 되었어. 어서 먹어봐. 삼걸, 이 음식은 한 입 가득 넣어야 제맛이야. 마파두부는 엄청 매운 요리이다. 탕유는 삼걸을 놀려주려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예. 삼걸이 냉큼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자 일거리 삼걸의 숟가락을 지그시 눌렀다. 삼걸, 장유서도 모르냐? 그래도 뭘 좀 아는 일거리 한 그릇 떠서 독청과 저기홍에게 먼저 내밀었다. 먼저 드셔보세요. 일거리 어른처럼 굴며 먼저 먹어보라 권하자 독청과 저기홍이 숟가락을 들었다. 탕유가 혀를 찼다. 일걸 저것이 눈치가 없군. 탕유의 의도와 달리 독청이 선수를 치며 한 숟가락 가득 두부를 건져냈다. 어디 맛 좀 볼까? 독청이 한 숟가락 가득 입에 넣었다. 쩝쩝! 탕유는 독청의 표정을 살피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곧이어 나올 독청의 반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천의 매운맛은 천천히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것도 오래오래.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다. 순식간에 독청의 입안은 엄청난 통증으로 가득 찼다. 우악! 역시나 탕유의 예상대로였다. 물! 얼굴이 벌개진 독청이 서둘러 물을 찾아 들이켰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다. 사천의 매운맛은 물을 마신다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다. 우악! 본디 삼거를 놀려주려 했으나 독청의 반응이 예상보다 재밌었다. 탕유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독 오라버니가 아니면 누가 감히 마파두부를 입안에 한가득 넣겠어요. 마파두부는 조금씩 밥하고 같이 드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독청이 눈을 흘겼다. 매워! 탕유! 진작 말해줬어야지! 뻔히 보이는 즐거움을 어찌 놓칠 수 있겠는가. 다만 삼걸이 아닌 독청이 걸렸을 뿐이다. 미안해요. 뭐 다 좋은 추억이죠. 이번엔 저기홍이 숟가락을 들었다. 워낙 독청이 맵다며 난리를 쳤기에 저기홍은 숟가락의 반 정도만 채웠다.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은 저기홍이 마파두부를 입에 넣었다. 그러자 모두가 저기홍의 표정을 살폈다. 삼걸이 물었다. 어때요? 매워요? 잠시 맛을 음미한 저기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안이 얼얼한 게 난 마음에 드는군. 맛있어. 정말이에요? 저기홍의 얘기에 안심한 듯 소림 삼걸도 서둘러 숟가락을 들었다. 맵긴 하지만 조금씩 먹으니 맛있어요. 독청만 연신 물을 들이키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내 혓바닥! 이건 매운 게 아니고 아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밥 먹으며 얘기 나누는 것은 인간의 큰 즐거움이다. 그렇게 한바탕 음식 품평회가 끝나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얘기가 탕유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객잔 중앙에 상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새로이 체구가 거대한 상인이 들어와 자리를 채웠다. 체구가 거대한 상인은 앉자마자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자네들 들었는가? 지금 성도는 난리라더군. 글쎄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대. 상인은 체구만 거대한 게 아니라 목소리도 쩌렁쩌렁했다. 새로운 나라라고? 그래, 나라 이름이 성안이라 하더군. 성안이란 말에 탕유의 귀가 번쩍했다. 나라 이름이 성안이라고? 성안이라면 탕유가 조영에게 지워준 나라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조영이 결국 촉한을 다시 세운 것인가?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90화 큰 뜻은 세웠으나 남은 게 무엇인가? 그저 매운 음식이 생각나 마라객잔을 찾았던 탕유였다. 마라객잔에서 제가런과 당소소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옆자리 상인들이 나누는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성도가 함락됐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단다.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이 성안이란다. 적잖이 놀란 탕유가 상인들의 얘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상인들의 얘기는 점점 탕유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뚱뚱한 상인이 물었다. 그럼 이특 장군이 결국 성도를 함락했다는 말인가? 상인의 말에 탕유는 머리가 엉켜버렸다. 뭐라? 이특이라고? 이특이라면 조영과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다.
이번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사천을 통째로 먹으려 촉한의 후예인 조영을 앞에 내세운 자가 아닌가.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 조영이 아니라 이특이 성도를 함락했는데 어찌 나라 이름을 성안이라 했단 말인가. 그저 우연인가? 탕유가 고개를 저었다. 성안은 온전히 탕유의 머리에서 나온 이름이다.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었다. 혹여 이특이 탕유와 조영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했단 말인가. 휴. 상인의 말을 들었는지 제갈원이 얕은 한숨을 쉬는 게 보였다. 순간 탕유는 조영과 제갈충의 대업이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그랬다. 제갈원은 지금 당소소의 상단에 있지 않은가. 뭔가 일이 단단히 틀어진 것이 분명했고 이특을 처단하려던 제갈충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분명했다. 탕유는 이특을 본 적이 없다. 이특이 그리 대단한 자였던가? 제갈충은 작금 중원을 통틀어 가장 총명한 사람이다. 그런 제갈충의 계획이 실패했다니 탕유는 이특이란 자가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느꼈다. 탕유는 한중에서 제갈충이 유리를 단칼에 처단하던 상황을 돌이켜보았다. 조영의 군대에 제갈충과 관식 그리고 장포가 합류했고 제갈충은 분명 이특을 제거한 후 안락공 유효를 새로운 나라의 황제로 옹립하겠다고 했다. 그렇기에 주제도 모르고 철없이 날뛰던 유리를 단칼에 죽이지 않았던가. 유리 대신 유효를 내세워 촉한의 뒤를 잇는다는 명분을 세운다고 했다. 그래야 사천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국 유효를 데려오지 못한 것인가? 유효가 대업에 참여하는 걸 거부했다면 제갈충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탕유는 안락공 유효의 교활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군. 유효 그자가 또 마음을 바꾼 것이야. 자신에게 엄청난 금괴를 내놓았던 유효였다. 진나라에 굽신거리며 살았으나 새로이 대업의 뜻을 두겠다 했었다. 그것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자신의 검 앞에 잔뜩 쫄았던 유효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 맹세를 한 것인가?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자 안락함에 빠져 살던 유효가 다시 마음을 바꾼 것이 분명했다. 개자식! 그냥 죽여버렸어야 했다. 자신의 말을 믿고 제갈충이 유리를 죽여버렸지 않은가? 유효가 다시 진나라 편에 섰다면 유효를 새로운 나라의 황제로 밀었던 탕유의 책임도 크다. 탕유가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마른 체형의 상인이 말했다. 내 듣기로 촉한의 후예들도 이번 반란에 참여했다던데. 뚱뚱한 체형의 상인이 발끈했다. 반란이라니 촉한을 다시 세우는 게 어찌 반란인가? 마른 체형의 상인이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네, 내가 실어냈네. 덩치 큰 사내가 말을 받았다. 그래, 나도 조영 장군 부대에 제갈량, 관우, 장비 후손들이 합세했다고 들었네. 마른 사내가 급히 물었다. 그럼 그들은 어찌 됐다던가? 덩치 큰 사내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쯔쯔,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거야. 도대체 믿기지는 않지만 사람들 말로는 제갈충이 조영 장군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네.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뒤통수? 조영 장군이 뒤통수를 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덩치 큰 사내가 급한 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들은 건 여기까지야. 자세한 건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난 일이 있어 먼저 가봄세. 탕유에게 잔뜩 궁금증만 남겨놓고 덩치 큰 사내는 그렇게 객잔을 나갔다. 제길, 도대체 어찌 된 거야? 탕유가 슬쩍 제갈원의 표정을 살폈다. 상인의 목소리가 컸기에 제갈원의 귀에도 분명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제갈원의 표정에는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 분명했다. 놀라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제갈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탕유는 조영과 제갈충의 대업이 확실히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졌다 느꼈다. 탕유는 내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렸다. 제갈원과 당소소의 대화를 듣기 위해서였다. 역시나 식사를 마친 당소소가 입을 뗐다. 언아, 우리 방에 가서 좀 쉴까? 제갈원을 부르는 당소소의 말투는 꽤나 친근했다. 언하라고? 탕유는 앙숙이던 제갈원과 당소소가 언제 저렇게 친근한 사이가 됐을까? 그것이 신기했다.
제가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난 괜찮아.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언제까지 침울해 있을 순 없지. 우리 술이나 한잔할까? 당소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생각했어. 너희 대사형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처음 듣고는 깜짝 놀랐어. 대사형. 분명 조영을 말하는 것이리라. 정말 조용히 마음을 바꿨다고? 도대체 뭔 소리지? 알듯 모를 듯한 얘기에 탕유는 궁금해 미칠 지경이 되었다. 당소소가 손을 들었다. 술을 시키려 점소이를 부른 것이다. 워낙 큰 객잔이고 주인은 엄청 시끄러웠다. 체면상 소리를 지르기 못했기에 손을 들어 점소이를 부른 것이다. 점소이 하나가 당소소의 손을 보았다. 얼른 머리를 굴린 탕유가 당소소에게 가려던 점소이의 팔을 잡았다. 탕유가 점소이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이 집에 공부가주 있지? 탕유가 갑자기 자신의 소매를 붙잡고 소곤거리자 점소이도 소곤댔다. 있지요. 저희 객잔에서 가장 비싼 술이 공부가주 입죠. 가져다 드릴까요? 탕유는 눈치가 빠삭해 보이는 점소이가 마음에 들었다. 좋아. 이 집에 있는 공부가주 전부 이리 가져와. 뜻밖의 소리에 점소이가 놀라 물었다. 네, 전부요. 탕유가 얼른 은전 꾸러미를 꺼내 점소이에게 쥐어주었다. 그래. 그리고 술안주도 제일 비싼 것으로 가져와. 우선 술부터 빨리 가져와. 남은 돈은 알아서 챙기고. 네. 점소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전 꾸러미를 만져보니 요리값과 술값을 치르고도 한참은 남을 것이다. 말 그대로 횡재했다. 바로 대령하겠습니다. 입이 쫙 벌어진 점소이가 은자 꾸러미를 챙겨 빠르게 주방으로 사라졌다. 눈치 없는 독청이 좋아하며 물었다. 안 그래도 술 시키려 했는데. 그런데 그 비싼 술을 왜 몽땅 시켜? 난 한 병이면 독한데. 주량이 약한 독청이야 한 병이면 충분하다. 탕유가 살포시 웃었다. 독 오라버니는 한 병만 드세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마셔? 독청이 저기홍을 보며 물었다. 저기용, 술 좋아하시오? 저기용이 고개를 저었다. 탕유는 우리 보고 마시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시킨 듯하오. 독청이 눈을 반개하며 물었다. 누굴 준단 말이오? 독청이 저기홍의 시선을 따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어여쁜 여인 둘이 앉아 있었다. 독청이 제가런의 얼굴을 슬쩍 보더니 탕유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거참, 이상하군. 사내 일대는 여자 보기를 놀처럼 하더니 여자로 돌아간 지금 이쁜 처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야? 독청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탕유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다. 모른 척 해주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탕유의 표정이 진지하여 보이자 독청이 입맛을 다셨다. 쩝! 알았어! 술 가져왔습니다. 돈의 위력은 확실했다. 점소이가 번개처럼 날아가 한 아름 가득 공부가주를 가져왔다. 여기 내려놔줘. 네. 탁자 위에는 공부가주가 한가득 올려졌다. 정신없이 사천 요리를 즐기던 일거리 놀라며 물었다. 사부님, 이 많은 술을 어쩌시려고요? 소림삼걸. 오늘 너희 양껏 마셔. 우와, 우리 보고 이걸 다 마시라고요? 왜? 너무 좋아? 술 마다하면 사내가 아니죠. 사실 탕유가 공부가주를 전부 가져오라 한 것엔 나름 이유가 있었다. 당소소의 입맛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그녀가 술을 마실 땐 꼭 공부가주를 마셨다. 공부가주가 아니면 술을 먹지 않는 습성이 있음을 탕유는 알고 있었다. 탕유 일행의 탁자에 공부가주가 잔뜩 올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당소소와 탕유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하지만 당소소는 그저 술꾼들이 술판을 벌이려 하나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돌렸다. 당소소가 지나가는 점소이를 불렀다. 점소이, 여기 공부가주 한 병 줘. 점소이가 머리를 극적였다. 죄송합니다. 공부가주는 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술로 드릴까요? 저희 객잔 주겹주도 일품입니다. 당소소가 눈꼬리를 치켜뜨며 일어섰다. 뭐라고?
난 공부 가주가 아니면 안 먹는데. 무슨 객잔에 술이 없다는 거야? 돈이야 차고 넘치는 당소소였다.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저쪽 분이 공부 가주를 전부 싹쓸이해버려서요. 자신이 즐기는 술이 없다 하자 당소소의 얼굴이 상기됐다. 기회가 왔다. 탕유가 가장 큰 공부가주 한 병을 들고 일어섰다. 소림삼걸, 저기에 내 고향 친구가 있어. 난 고향 친구들과 얘기 좀 나누고 올 테니 맘껏 마시고 있어. 네, 다녀오세요. 사부가 자리를 비켜주겠다는 말에 소림삼걸은 희색이 만연했다. 맘 놓고 술판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술병을 든 탕유가 천천히 제가런을 향해 다가갔다. 탕유는 난처해하는 점소이를 비켜 세우며 살포시 웃었다. 실례합니다. 두 분은 성도 사람이지요? 이렇게 고향 사람을 만나니 반갑군요. 여기 공부가주가 있는데 이거 드실래요? 처음 보는 여인이 술을 준다고 하자 당소소는 부쩍 의심이 앞섰다. 저를 아시나요? 탕유가 너스레를 떨었다. 호, 알다 마다요. 성도 사람치고 어찌 단가의 소소 아씨를 모르겠소이까? 무표정한 얼굴로 탕유를 바라보던 제가런의 얼굴빛이 순간 변했다. 이건 금강검. 제가런이 탕유가 허리에 차고 있던 금강검을 알아본 것이다. 제가런이 놀라 물었다. 저기요, 이 검 어디서 났죠? 탕명은 어디 있나요? 차분한 제가런이 놀라워하자 당소소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런이 당소소에게 말했다. 소소, 저 검은 탕명의 금강검이야. 탕명의 검이라는 말에 당소소의 눈이 커졌다. 탕명의 검이라고? 무인의 검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면 이는 누군가의 독수에 당한 것을 의미한다. 당소소가 다시 눈꼬리를 꿈틀거렸다. 탕명을 어찌한 것이지? 두 사람이 자신에게 저기를 띠자 탕유가 웃음 지으며 당소소의 맞은편 빈자리에 슬쩍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호, 두 분이 탕명을 어찌 아시죠? 저는 탕유라고 해요. 탕명의 고모랍니다. 뜻밖의 소리였다. 제가런과 당소소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탕명에게 고모가 있었던가? 탕명과 수년을 알고 지냈지만 분명 탕명에게는 할아버지 한 분만 있다 했었다. 정말 탕명의 고모 되시나요? 탕유의 표정은 태연했다. 그래요. 탕명과는 어릴 적 헤어졌다. 얼마 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이 금강검은 탕명이 선물로 준 거예요. 두 사람 모두 탕명의 성격을 안다. 검을 생명처럼 여기는 탕명이 자신의 검을 선물로 줬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제가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탕명은 지금 어디 있죠?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